비는 멈출 줄 모르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병원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4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절망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의사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뇌사 상태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미영은 중환자실 문 앞에서 오열하고 있었어요. 42년 동안 살면서 이런 고통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15년 동안 키운 아들이 이렇게 떠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민준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학원에 간다고 했었는데요. 왜 그 길에서 사고를 당해야 했을까요? 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준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지만 연결음만 들릴 뿐이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미영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받아들여야 해요. 하지만 성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15년 전 처음 민준이를 품에 안았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작고 소중했던 아이가 이렇게 떠날 줄은 몰랐어요. 민준이가 처음 아빠라고 불렀던 날도 생각났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첫걸음을 뗐을 때도 생각나고요. 유치원 입학식 때 울먹이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성호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 민준이였을까요? 평범한 하루였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요. 의사가 다시 나와서 말했습니다. 가족분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세요. 성호와 미영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온몸에 선들이 연결된 민준이를 보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민준아, 아빠야. 하지만 민준이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일주일 후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습니다. 민준이는 얼굴이 많이 손상되어 있어서 관을 열어볼 수가 없었어요. 장례식장 직원은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이 심해서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가족들도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죠. 성호는 이 부분이 특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우리 민준이가 맞나 싶었어요. 하지만 신원 확인은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성호는 민준이 휴대폰을 유품으로 가져왔습니다. 아들과의 마지막 연결고리 같았어요. 휴대폰 속에는 민준이의 사진과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친구들과 주고받은 대화들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미영은 남편이 걱정되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마치 영혼이 빠진 사람 같았어요. 성호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관이 땅속으로 내려가는 순간 성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로 끝이구나 싶었어요. 민준이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영은 남편을 부축하며 울었어요. 이제 정말 민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민준이가 없는 집이 이렇게 적막할 줄은 몰랐어요. 평소에는 민준이 목소리로 가득했던 집이었는데요. 이제는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민준이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도 숙제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수학 문제집이 펼쳐져 있었고 연필도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민준이가 잠시 화장실에 간 것 같았어요. 성호는 민준이 침대에 앉았습니다. 아들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베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영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인분 대신 2인분만 차려야 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습관적으로 민준이 그릇까지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이런 작은 일상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성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아빠, 나 학원 다녀올게요. 그게 아들이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학원에 가지 말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후회와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미영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슬픔을 위로해줄 힘이 없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고통에 잠겨 있을 뿐이었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나니 집은 더욱 적막했습니다. 성호는 거실에 혼자 앉아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취해야 조금이라도 아픔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장에서는 성호에게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날 예정입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호는 회사에 복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상사가 몇 번 연락을 했지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술만 마시며 민준이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소주 한 병이 금세 비워졌습니다. 취해야 조금이라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술을 마셔도 아픔은 더욱 선명해졌어요. 미영은 남편을 걱정하면서도 일상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누군가는 정신을 차려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매번 민준이를 부르려다가 멈추곤 했습니다. 민준아, 밥 먹어라. 그런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어요. 그날도 성호는 거실 소파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휴대폰을 옆에 두고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혹시나 메시지라도 올까 싶어서였습니다. 물론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희망이라도 가져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성호는 민준이와 찍었던 사진들을 휴대폰으로 보고 있었어요. 지난 여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미영은 설거지를 하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을 다그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도 똑같이 힘들었거든요. 다만 누군가는 정상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이 집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와서 위로의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슬프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들 하지만 아직은 너무 이른 것 같았어요. 밤 11시 47분이었습니다. 갑자기 민준이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성호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쳐다봤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민준이 자신의 번호가 뜨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호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준이 번호였어요. 혹시 꿈을 꾸는 건 아닐까요? 성호는 자신의 뺨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빠. 민준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성호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민준이 목소리였어요. 그 특유의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여기 너무 춥고 어두워요. 성호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준아, 너 어디 있니? 어떻게 전화를 할 수 있는 거야? 아빠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하지만 전화는 갑자기 끊어져 버렸어요. 성호는 다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성호는 미영을 불러댔습니다. 여보, 빨리 와봐. 민준이한테서 전화 왔어. 미영은 황당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예요? 민준이는 죽었잖아요. 성호는 휴대폰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통화 기록에 분명히 민준이 번호가 있다고요. 봐봐, 여기 있잖아. 미영은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민준이 번호로 전화가 와 있었어요.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당신. 아마 통신사 오류겠죠. 성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류가 아니야, 분명히 민준이 목소리였어. 춥고 어둡다고 했어. 보고 싶다고도 했고. 미영은 남편이 정신적 충격으로 환각을 보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환청일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신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병원에 가봐요. 성호는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환청이 아니야, 정말로 민준이었어. 왜 아무도 믿지 않는 거야? 나는 정상이라고. 미영은 남편을 달래려 했어요. 알았어요, 일단 진정해요. 성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민준이 목소리였는데. 그날 밤 성호는 휴대폰을 품에 안고 잠들었어요. 혹시나 다시 전화가 올까 봐서요. 미영은 남편을 바라보며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이상해지는 거 아닐까요? 성호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성호는 휴대폰 통화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정말로 민준이 번호로 전화가 와 있었어요. 통화 시간은 1분 37초였습니다. 성호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전화를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분명히 민준이 목소리였습니다. 그 특유의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성호는 오늘 밤에도 전화가 올지 궁금했습니다. 만약 또 온다면 더 오래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민준이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다시 전화가 올까요? 그 다음 날 밤에도 같은 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성호는 이미 휴대폰을 손에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11시 47분 정확히 그 시간이었습니다. 성호는 숨을 죽이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민준이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아빠 집에 가고 싶어요. 왜 날 여기 혼자 두고 갔어요? 성호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너를 찾을게. 어디 있는지 말해줘. 하지만 민준이는 자신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너무 어둡고 추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요. 무서운 소리도 계속 들린다고 했습니다. 성호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들이 어디선가 무서워하고 있다니요. 그런데 또 갑자기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성호는 미영에게 전화를 들려주려 했어요. 여보, 이것 좀 들어봐. 하지만 미영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 혼자만 들리는 거예요.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요. 미영은 남편의 정신 상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어요. 장례 이후 계속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성호는 휴대폰 위치 추적을 시도해 봤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았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통화는 되는데 위치는 찾을 수 없다니요. 성호는 통신사에 문의해 봤어요. 하지만 그쪽에서도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어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민준이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성호는 점점 전화에만 매달리게 되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복직 독촉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어요. 오직 민준이 전화만 기다렸습니다. 낮에는 온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밤이 되어야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영은 남편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어요.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 이러면 안 돼요. 민준이는 죽었다고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성호는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죽지 않았어. 분명히 살아있다고. 매일 밤 나한테 전화하잖아.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발 정신 차려요. 이러면 저까지 미쳐버려요. 성호는 아내를 바라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왜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까요? 민준이는 분명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미영은 친구들에게 상담을 받았어요. 모두들 남편을 병원에 데려가라고 조언했습니다.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상실감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빨리 와줘요.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요. 성호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민준아. 아빠가 반드시 찾을 테니까. 하지만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위치도 알 수 없고 단서도 없었거든요. 성호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밤마다 민준이 전화를 기다리느라 잠들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온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미영은 남편을 보며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강제로라도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입원까지 고려해 보라고 조언했어요. 미영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전화에서 민준이가 다른 말을 했어요. 아빠 여기 다른 아이들도 있어요. 모두 무서워하고 있어요. 성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라니 무슨 소리야. 하지만 전화는 또 끊어져 버렸어요. 성호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니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민준이가 정말 어딘가에 살아있는 건 아닐까요? 성호는 새로운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과연 성호가 듣는 전화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정신과에 데려가기로 결심했어요. 성호야, 우리 병원에 가자. 당신 상태가 심각해. 성호는 발끈하며 거부했습니다. 나는 정상이야. 민준이가 살아있다고. 왜 아무도 믿지 않는 거야? 미영은 남편과 말다툼을 하기 싫었어요. 설득을 포기하고 혼자 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환청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사별의 고통으로 인한 정신적 방어 기제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어요.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영은 남편을 어떻게 설득할지 고민이었어요. 본인이 거부하는데 강제로 할 수는 없었거든요. 한편 성호는 혼자서라도 진실을 찾기로 했습니다. 민준이 친구들을 만나 사고 당일 상황을 물어봤어요. 성호는 민준이가 다니던 학원 앞에서 친구들을 기다렸습니다. 수빈이와 태연이가 나왔을 때 다가갔어요. 너희 민준이와 마지막으로 언제 이야기했니? 친구들은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민준이가 사고 직전에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온다고 불안해했다는 거예요. 평소와 다르게 계속 뒤를 돌아보고 있었대요. 학원 끝나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 혼자 먼저 갔다고 했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성호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민준이가 그런 불안감을 느꼈을까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성호는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성호는 주변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편의점 사장이 그날 밤을 기억한다고 했어요. 아이가 뛰어가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뒤에서 차가 따라오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차가 갑자기 속도를 냈다는 거였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들이받은 것 같았다고 증언했어요. 성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의도적인 사고였단 말인가요? 성호는 장례식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당시 담당 직원과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장례식장 사장은 당황스러운 말을 했어요. 그 직원은 장례식 다음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없대요. 월급도 받아가지 않고 그냥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았어요. 성호는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는 게 아닐까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사건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민준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계속 감시하고 있어요. 성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라니 뭔 소리야. 민준아, 자세히 말해봐. 하지만 전화는 또 끊어져 버렸어요. 성호는 확신했습니다. 민준이에게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사건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성호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민준이 사건을 재조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경찰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건은 종결되었다는 입장이었어요. 교통사고로 결론 났는데 뭘 더 조사하냐고 했습니다. 성호가 편의점 사장 증언을 말해도 소용없었어요. 목격자의 기억이 부정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호는 답답했어요. 아무도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미영은 남편이 점점 이상해지는 걸 보며 두려웠습니다. 혼자서 이상한 조사를 하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닐까요? 성호는 민준이 휴대폰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단서가 있을까 해서였어요. 통화 기록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일 모르는 번호로 받은 전화가 있었어요. 통화 시간이 5분이나 되었습니다. 성호는 그 번호가 중요할 것 같다고 직감했어요. 민준이가 모르는 사람과 그렇게 오래 통화할 리가 없었거든요. 성호는 그 번호를 메모해 뒀습니다. 내일 당장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과연 성호가 찾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성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직접 민준이 무덤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밤중에 몰래 묘지로 향했습니다. 미영은 남편이 나간 줄도 모르고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안정제를 먹고 잠든 터였습니다. 성호는 삽을 가져와 민준이 무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하지만 확인해야 한다. 땅을 파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이런 짓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정말 민준이가 거기 있는 게 맞을까요? 1시간이 넘게 파니까 관이 드러났습니다. 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관 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관 속에는 민준이가 아닌 다른 아이가 들어 있었어요. 이 아이 역시 얼굴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체구와 머리카락이 민준이와 달랐어요. 성호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럼 민준이는 어디에 있다는 거야? 왜 다른 아이가 여기 묻혀 있는 거지? 성호는 관 속 아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신발도 다르고 옷도 민준이가 입었던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신원 확인표에는 분명 민준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바꿔치기를 한 게 틀림없었어요. 성호는 급히 관을 다시 덮고 흙을 메웠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경찰이 믿어줄까요?
성호는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경찰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헛것을 봤을 거라고 했어요. 누가 아이 시체를 바꿔치기 하겠냐며 웃기까지 했습니다. 성호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무덤을 판 일로 경찰서에서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다시 그런 일을 하면 처벌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성호는 혼자 이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전화가 왔어요. 아빠 빨리 와줘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성호는 울부짖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너를 찾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너 정말 살아있는 거지. 내 아빠 꼭 찾을게. 하지만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단서라곤 전화뿐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미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이 밤중에? 몸에 흙이 묻어 있잖아요. 성호는 무덤을 판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미영은 경악했어요. 당신 정말 미친 거 아니에요? 남의 무덤을 파다니. 성호는 다른 아이가 묻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준이가 아닌 다른 아이였다고요. 누군가 바꿔치기를 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미영은 믿지 않았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며 울면서 애원했어요. 이러다가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성호는 혼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걸요. 아내조차 자신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민준이 휴대폰을 다시 살펴봤어요. 사고 당일 받은 그 모르는 번호 말이에요. 누구인지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유일한 단서일 수도 있었거든요. 성호는 탐정사무소에 의뢰할까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돈도 많이 들고 믿을 만한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직접 알아내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성호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과연 누가 받을까요? 그리고 민준이는 정말 살아있는 걸까요? 성호는 민준이 휴대폰 통화 기록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사고 당일 마지막으로 받은 전화가 있었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통화 시간이 5분이나 되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민준이가 모르는 사람과 그렇게 오래 통화할 리가 없었거든요. 성호는 그 번호를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직접 전화를 걸어봤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에 남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왜 전화했어요? 성호는 민준이 아버지라고 밝혔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번호라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상대방은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뭔가 수상한 반응이었어요. 성호는 번호를 역추적해서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인터넷 검색과 전화번호부를 이용했어요. 폐차장을 운영하는 김태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로 추정되었어요. 왜 민준이가 이런 사람과 통화를 했을까요? 성호는 폐차장을 찾아갔습니다.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의 폐차장이었어요. 온갖 고철과 폐차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주인 김태식은 50대 중반의 험상궂은 남자였습니다. 성호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민준이를 아느냐고 물어보니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호는 민준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정말 모르냐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김태식은 화를 내며 그런 아이 본 적 없다고 했어요. 빨리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성호는 수상함을 느끼고 몰래 폐차장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건물 뒤쪽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어요. 왜 폐차장에 지하실이 있을까요? 성호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당장 들어가기에는 위험해 보였어요. 김태식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성호는 일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에 다시 와서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그날 밤 11시 47분에 또 민준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폐차장에 있어요. 지하실에 갇혀 있어요. 성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폐차장이라니 김태식 폐차장 말이야. 네, 맞아요. 빨리 와줘요. 무서운 아저씨들이 있어요. 성호는 확신했습니다. 민준이가 정말 거기 있구나. 성호는 급히 폐차장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어둡고 축축한 냄새가 났어요.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여러 개의 침대와 의료기구들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이들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모두 10대 초중반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성호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구석에서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장기 매매 관련 자료들이었어요. 아이들을 납치해서 장기를 적출한다는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가격표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성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이도 이들의 희생자가 된 건 아닐까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식이 몇 명의 남자와 함께 내려오고 있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성호는 위험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지하실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김태식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결국 찾아왔군 그래. 내 아들 목소리 들었나? 성호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민준이를 어디에 숨겨뒀어? 당장 내놔. 김태식은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곧 만나게 될 테니 걱정 마라. 함께 있게 해줄게. 성호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김태식은 성호를 지하실 깊숙한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2명의 부하들이 성호의 팔을 붙잡고 있었어요. 성호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성호를 어둠 속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성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쇠약해진 민준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민준아. 성호는 아들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이 막았어요. 민준이는 의식이 있었지만 몹시 약해져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았어요. 아빠 정말 아빠예요. 민준이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성호는 분노로 떨렸어요. 이 악마들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김태식은 비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교통사고인 줄 알았지 우리가 일부러 친 거야. 그리고 병원에서 다른 아이 시체로 바꿔치기 했지. 성호는 치를 떨었어요.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할 수 있느냐고요. 김태식은 돈이 되니까 하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장기는 비싸게 팔린다면서요. 특히 건강한 10대 아이들 장기는 금값이라고 했어요. 민준이는 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휴대폰을 숨겨뒀어요. 몰래 아빠한테 전화했어요. 성호는 아들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졌어요. 이 어린 나이에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다니요. 그런데 김태식 일당이 성호를 묶으려고 했습니다. 너도 이제 끝이야. 어차피 누가 올지 알고 있었어. 성호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아들을 구해야 했거든요.
옆에 있던 의료기구를 집어던지며 반격했습니다. 그 틈에 민준이가 숨겨둔 휴대폰으로 신고 전화를 걸었어요.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들이 오고 있다고 외쳤어요. 김태식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경찰이 여기를 알았을까요? 사실은 미영이 신고한 거였어요. 남편이 사라진 걸 알고 휴대폰 위치를 추적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색한 주소가 폐차장이었어요. 미영은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던 것입니다. 그때 지상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들이 지하실로 내려왔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김태식 일당은 무기를 꺼내 저항했습니다. 성호는 민준이를 보호하며 구석으로 피했어요. 총소리가 지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행히 경찰들이 더 많았어요. 김태식 일당은 하나둘 체포되었습니다. 김태식도 결국 항복하고 말았어요. 성호는 민준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다, 이제 안전해. 아빠가 여기 있어. 구급차가 도착해서 민준이를 병원으로 옮겼어요. 성호도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미영도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민준이를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정말로 살아 있었구나. 미영은 남편에게 사과했어요. 믿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옳았어요. 성호는 아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우리 민준이 돌아왔어. 병원에서 민준이는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이 컸어요. 김태식 일당은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아동 납치와 장기 매매 혐의였어요. 김태식은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다른 공범들도 15년에서 20년의 중형을 받았어요.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7명의 아이들이 그들의 희생자가 되었어요.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호는 경찰에게 모든 상황을 진술했어요.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조용히 지내고 싶었어요. 가족의 평화가 가장 중요했거든요. 과연 이 가족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6개월 후 민준이는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트라우마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밤에 자주 악몽을 꾸었고 혼자 있는 걸 무서워했습니다. 큰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성호와 미영은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계속했어요. 가족 상담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후에는 가족 모두에게 치유가 필요했거든요. 성호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었어요.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절망감이 컸었습니다. 미영 역시 남편을 믿지 못했던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김태식 일당은 모두 검거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동 납치와 장기 매매 혐의로 중형이 선고되었어요. 김태식은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다른 공범들도 15년에서 20년의 중형을 받았어요.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7명의 아이들이 그들의 희생자가 되었어요.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호는 그들과 함께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어요. 서로를 위로하고 도우며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적응해 갔어요.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민준이도 조금씩 밝은 모습을 되찾았어요. 성호도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상사와 동료들이 많이 배려해줬습니다. 휴직 기간 동안 자리를 그대로 비워뒀었어요. 성호는 감사한 마음으로 일에 열중했습니다. 미영은 남편과 아들을 다시 얻은 기쁨에 감사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작은 일상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TV를 보는 것도 기적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지만 아빠가 올 거라고 믿었어요. 아빠 목소리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성호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빠가 널 포기할 리 없잖아. 끝까지 찾을 거라고 믿었어. 미영도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안았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다시 뭉쳤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휴대폰이 울렸어요. 성호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굳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친구의 안부 전화였습니다. 민준이는 밝게 웃으며 전화를 받았어요. 숙제 때문에 묻는 전화였습니다. 성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평범한 일상이 시작된 거구나. 가족은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련을 함께 겪으며 더 단단한 유대감을 갖게 되었어요. 성호는 매일 아침 가족과 함께 아침을 먹는 게 행복했습니다. 미영은 남편과 아들이 웃는 모습만 봐도 기뻤어요. 민준이도 부모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은 치유의 과정이 계속될 테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믿고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성호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